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오늘 이재용 아나운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1일 MC를 맡게 되는데요. 저는 한때 화요일 패널로 출연했던 정철진입니다. 참 많이 부담되는 자리지만은요. 제가 경주마의 고삐를 오늘 하루 잘 잡아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주식시장 겨우 2,400선을 또 지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했고 또 마음이 약간 뭐지? 이렇게 또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게다가 오늘 이런저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자, 오늘 든든한 기수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 경주마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든든한 두 분들 오셔서 참 마음이 너무나도 제가 든든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종 선배 대신해서 제가 MC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뭐 소개 담긴 내용이라든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있었던 시장 뉴스들 체크하면서 경주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어느덧 시총 4위까지 밀렸고 지난주였었나요? 이 증권가 정보지에서는 지금 자금난에 너무나 허덕대서 채권 발행을 한다. 이런 찌라시까지 돌기도 했었습니다. SK 물론 이제 사실 무근이라도 밝혀졌었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대표님. 네. SK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한번 출렁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20% 감산한다고 해서 갑자기 저도 주가를 보면서 갑자기 주문 실수인가 싶을 정도로 마이너스 한 10%까지 맞아요. 약세 출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지난 목요일 같은데 그게 감방 회복되는 걸 보면서 어떤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주문 실수일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왜냐하면 외국계에서 바로 그냥 매도세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나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계 투자 비율가 나쁘구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아침에 동시효과 출발가가 마이너스 9%가 나왔다는 거는 장 마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산 이슈가 나온다 해도 대형주가 그 정도로 빠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4분기는 또 적자 이야기까지 나와요. 네네. 5천억 적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일단 확연하게 멀리 보는 투자가 입장에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반도체 바닥론을 보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금 짧게 보는 시각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보니까 약간은 저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섣불리 여기가 바닥이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반도체 업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날 출렁댔을 때요. 네. 누군가는 던졌겠죠. 그렇죠. 예. 어떤 좀 더 비관적으로 보는 큰 손에서 좀 저는 물량을 던졌다고 보시나요? 딱 그거 못 주워서 되게 억울했었습니다. 아, 오히려 네, 그 이야기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줍줍일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비유를 해주셨고. 자, 부장님 지금 적자 전환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4분기 SK 하이닉스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올해 이제 한 3분기 좀 됐을 때도 내년 1분기 적자 정도로 얘기 나오다가 올해 한 3분기 한 9,320억, 9천억 이상 적자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낸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낸드 쪽 사업이 워낙 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더 보긴 하는데 이제 사실 그 지난 이제 9월 30일 날 반도체 이제 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바닥 찍고 이제 스타트가 됐거든요. 대형 그 반도체 칩메이커들이. 그래서 나왔던 이슈가 이제 마이크론에서 감산을 하고 그 키옥시아에서 감산이 이제 둘 다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바닥을 찍고 그리고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 아시안 테크놀로지 그 바이콜 사인을 또 냈습니다. 또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그 매수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갭으로 4% 뛰고 하이닉스도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 낸드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 좀 불거지면서 하이닉스가 좀 더 최근에 좀 탄력도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이제 솔리다임 인수 그 공장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적자가 심화된 게 사실 그 솔리다임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솔리다임의 그 공장이 지금 자체 수주가 안 돼서 지금 하이닉스 본사에서 물량을 받아다가 사실 외주 공장처럼 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날 정도로 지금 그 낸드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하이닉스가 좀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회사채 얘기 나왔던 이유가 지금 그 하이닉스 3분기 기준으로
실제로 그 회사채 미상환 잔액이 8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기로 이제 5년 이상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2조 4천억 정도 되고 네. 나머지가 이제 그 한 2년 이내가 2조 1천억 정도 되고 1년 이내 만기 도래 상품이 한 1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9,800억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 이걸 회사채를 다시 이제 발행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 뭐 적자에 대한 또 네. 가능성도 나오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 하이닉스 회사채가 5%대 나왔는데 네. 그때 당시 한전채가 네. 이제 그 6% 정도 6%자 육박했죠. 육박하니까 네. 나와 버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전채 그 하이닉스 회사채가 안 팔렸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그 한전채에 나왔던 거랑 이슈가 맞물려서 네. 레고랜드 사태 맞물려서 같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시장에는 이제 이런 대기업들에서는 뭐 한 7에서 8% 정도로 자금 조달하지만 뭐 중소기업들은 최소 뭐 15에서 20%를 줘야지 자금 조달을 할 정도로 지금 회사채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120조의 현금이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조에서 5 정도 현금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적자가 뭐 한 분기에 뭐 1조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유상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현재는 시장에서 좀 작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대표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 약간 첩첩산중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그 갭으로 떨어졌을 때 9% 10% 할 때 줍줍을 못해서 좀 아쉬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그 이유와 최근에 결과적으로 뭐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업황을 따라가야 될 텐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모르겠어요. 이게 요동을 치잖아요. 급등락을 하니까 네. 이게 결국 시장의 바닥에서 나오는 그 요동인지 더 떨어지려고 얘가 폼 잡는 건지 이거 좀 약간 상충되거든요. 전 아까 그 줍줍 얘기에서 좀 힌트를 아니 얻고자 줍줍은 뭐 갑자기 10% 떨어지니까 그날 단기로 네, 그런 이야기고. 예.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의 비전 또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반도체 지수 올랐다고 하면 아침에 습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라보는데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 바라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수 네. 구성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2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인데 우리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디램을 만드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같은 걸로 비중 크진 않아요. 네. 근데 가장 엔비디아가 비중이 가장 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데이터 센터 쪽은 상당히 견조합니다만은 최근에 뭐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붕괴된 것처럼 이 게이밍 쪽에 대한 매출 자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망 자체는 엔비디아는 지금도 뭐 인텔 진영과 손을 잡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큰 콜에서는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장비 회사 폴리어들 머티리얼 AMAT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장비 회사들은 또 그런 거 있어요. 램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 ASML도 속스 지수에 들어가 있긴 네, 있는데 이 ASML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수 영향력이 낮다 보니까 이 속스 지수에는 많이 우리가 보통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속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수학 개미 하시는 분들은 TQQQ에도 많이 배팅을 네.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일단 등락이 심한 것 자체는 특정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AMD라든지 우리가 반도체 경기를 논할 수 있는 이제 칩셋 메이커들,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퀄컴 또는 퀄컴, AMD, 인텔의 주가가 정말 견조하다면 이런 반도체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건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의 주가 자체는 좀 부진해요. 그러면 여전히 반도체 전체 경기에 대해서는 수요 부진에 대한 이슈를 많이 갖고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경기입니다. 뭐 주가는 빼고더라도요. 바닥 확인은 상당 기간 좀 더 기다려야.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약간 특징이 9월 30일부터 아까 보면은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다 갔잖아요. 네네. 그때가 전부 다 감산 이야기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의 감산, 키옥시아 뭐 다 감산인데 감산을 한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고. 네. 다른 한편으로 반도체가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에서 6개월, 빠르면 6개월, 네네. 늦어도 한 18개월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 하반기 이맘때면 바닥을 친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선반영된 면이 좀 있는데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는 뭐 디램 현물 가격이라든지 고정 거래 가격은 바닥은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내년 이맘때면 바닥이지 않을까 거기에 좀 많이 배팅이 들어왔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늘 한 6개월 정도 빨리 움직이니까 내년 여름께를 바닥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좀 움직였던 것을 좀 선행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 대표님은 그러나 내년 여름 바닥도 조금 더 확인을 네. 해보자 라는 입장이시고요.
부장님, 감산과 함께 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시장 바닥 내년 여름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2분기. 네.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효과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도와 2019년도 당시에 그때도 바닥을 잡았던 이슈가 반도체 감산이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객사들의 재고가 이제 줄어드는 게 확인되면서 네. 더 2차 상승 랠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수요가 증가가 되고 교체 수요가 나오면서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제 실적 상승으로 가면서 이제 큰 랠리가 나왔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비슷한 주가 위치와 비슷한 네네네. 타이밍에서 이제 그 반도체 감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감산 이슈는 시장을 이기는 논리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바닥을 먼저 잡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건 스탠리에서 그 아시안 테크놀로지 쪽에 바이콜을 했다는 것들이 네. 또 한 번 시세를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에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고객사들 재고가 줄어드는 게 확인이 네. 돼야 되고 삼성전자가 지금 재고 자산이 한 73조 정도 되는데 이 또한 확연히 줄어드는 게 좀 보여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구제품 쪽에서의 재고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이제 내년 이제 뭐 2분기 하반기를 기대를 한 거는 이제 중국과 연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그 종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책이라 부양책들을 쓸 것이고 그리고 IT 수요가 분명히 증가를 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지금 돈을 많이 풀었는데 제로 코로나로 다 봉쇄를 하다 보니까 쓸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만 그 제로 코로나 정책만 좀 푼다고 하면은 지금 풀린 돈을 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IT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하이토제증권에 나온 리포트를 바탕으로 하게 보면은 중국의 이제 그 돈이 많이 풀수록 네. 그만큼 IT 수요 증가율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IT 수요 증가율이 올라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봉쇄를 풀어야만 될 것이고 이게 보통 이제 그 중국이 이제 IT 수요 증가율이 올라갈 때요. 미국이라 타국가를 선행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IT 수요가 회복이 된다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IT 수요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이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반도체 투자가 이제 패턴 투자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의 흐름을 좀 봐도 감산하고 또 재고사들의 고객사들의 재고 줄었다 딱 그 시점에서 늘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주가가 요동치니까 그 패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 이 본부장께서는 거기에 중국 수요만 한 번 더 코로나 이 봉쇄를 풀어주는 수요만 좀 와주면 훨씬 더 탄력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조언도 해주셨는데 자, 하 대표님 여기서 3전 짧게 짚고 가죠. 삼성전자는 지금 감사는 없다라는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일단은 호재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산한다는 건 이제 재고 많이 쌓인다는 거고 네. 적자가 누적되는데 감산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재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1위의 여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기가 나쁘면 2위나 3위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감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재고가 쌓이고 계속 적자 누적되니까.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도 출혈은 심합니다만 감산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 자책을 확고하게 펼친다는 것은 뭐 메모리 시장에서의 어떤 뭐 점유율, 낸드 쪽에서는 50%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새롭게 투자하는 비메모리 쪽에서는 여전히 20% 미만이지만은 삼성전자의 확고한 의지를 좀 보여줬는데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내년도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반도체 사이클론이 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보니까 중국이 지금 세 번째 연임이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네. 중국이 아시겠지만 정책 중에 하나가 동부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다 서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에서의 어떤 데이터 서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업황 사이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중국이 내년 뭐 3월 이후에 부양책 펼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서부 쪽으로 옮기는 부분 물론 이제 옮기려고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저기 서창성 지진 쪽에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도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런 거와 데이터 센터 맞물린다면 중국 쪽 수요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재료가 있냐면 오늘 이런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애플이 지금 애플의 그 중국 정저우 애플 폭스콘 생산 공장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중국의 양적 메모리라고 있더라고요. YMTC라고 하는데 네. 이쪽 양적 메모리에서 애플이 그 낸드 쪽을 조달을 받게 받는데 그거 이제 양적 메모리 거 못 받겠다. 우리 삼성 거 받겠다. 네. 그런 소리도 오늘 좀 약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전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디램 같은 경우는 보통 삼성 거 들어가고 낸드는 하이닉스, 뭐 키옥시아, 그다음에 중국 업체 들어갔었는데 중국 업체 빠지고 나면 또 삼성이 좋은 거겠죠.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하고 또 하나 주가 관점에서 아까 물어본 거잖아요. 네. 저희 내피셜인데. 네, 네. 아, 좋아합니다. 균등하니까 잠깐 네,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약간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9월 달에 이재용 지금 회장님이 말씀드리고 주가 많이 내려갈 때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부양책을 펼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게 뭘까? 다시 한번 2년 전처럼 특별 배당을 할까? 그 생각도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속 이슈 때문에 특별 배당을 했어요. 네. 1,900원대. 지금 한 360원대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결은 잘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가 관점에서는 뭐 여기 갑자기 뭐 7만 전자 갈지 여부는 시장이 좀 판단하겠지만 네. 삼성전자는 타 종목보다는 강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앞단에 한번 바라보면 내년 여름께 경기 바닥, 주가 바닥은 올 연말 이맘때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저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하나를 더 보고 다음 뉴스로 갈게요. 롯케 좋아하시죠? 롯데케미칼. 오늘 참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스 관련해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전반적인 또 평가 한번 해주시죠. 뭐 1조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인지 머티리얼즈 인수할 때 이제 자금이 이렇게 없지 않고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다른 계열사들 지원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았고 네. 그리고 유종 시점이 좀 이제 그러니까 돈이 이제 순수하게 이제 동박 업체를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하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운영 자금도 필요해서 같이 진행했다는 것들이 조금 내용은 좀 부족하지만 네. 다만 이제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는 거는 어쨌든 유상증자 그 시점까지는 지금 1차 그 유증가는 결정됐고 2차가 결정될 건데 네. 아마 이때까지는 주가를 심하게 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유증가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KC 같은 경우가 동박사업 인수할 게 1조 인수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시가총액 지금 한 4조대 있지만은 한때 20만 원 가서 8조 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조에 사가지고 시가총액 8조 기업으로 키워낸 것처럼 2조 7천억에 가서 뭐 일진머티리얼즈 그 이상 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캐펙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물량 싸움이에요. 누가 네. 더 캐펙스를 더 많이 갖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사업인데 일진 머티리얼즈 자체만으로는 어차피 지금 그 캐펙스 싸움에서 이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거는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롯데라는 기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좀 인지도가 좀 다소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돈은 되나요 지금? 근데 이게 뭐 불발 가능성 이런 것도 좀 그거는 좀 진행될 될 것 겁니다. 같습니다. 예, 될 것 네, 같은데 네. 아마 1조 1,000억을 다 모집을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키우는지가 중요한데 네. 지금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박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회사가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이제 화학 업체들이 주가가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뭐 효성그룹주 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화학 업종의 추세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어서 네. 그래서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얘기가 나올 때 완화 얘기 나오면 화학주가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도 움직이지만 화학주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또한 내년 이제 중국 그 3월달에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는지 그게 역시. 중간 중간에 네. 뭐 조기 완화가 될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 대표님 롯데케미칼 네. 화학주이면서도 이게 또 이제 뭐 전기차, 2차 전지의 재료 요즘 우리나라 화학주들이 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지금 롯데그룹주 네. 롯데건설 뭐 자금난 얘기 나오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색안경을 좀 끄게 되거든요. 한번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롯데가 돈이 좀 인색한 기업이죠. 월급이요? 네, 월급도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죠. 네, 뭐 대졸 초임 연봉으로 키면 아마 다른 그룹보다는 조금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니 뭐 예. 현실이 그런 거니까. 네. 예. 저도 사실 깜짝 놀랐었어요. 롯데가 이렇게 크게 동박사업에 진출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화학업종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화학업종들은 비슷한 결이에요. 대한유화가 분리막
쪽 하는 것도 본업 사업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난 건 아니에요. 네. 롯데케미칼은 동박 쪽은 사실 소재 쪽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소재 쪽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 롯데그룹에서 이 동박 쪽은 소재가 아니라 아예 그냥 어떻게 보기엔 일렉포일이니까 좀 다른 건데 나름 큰 신동민의 큰 성공서를 좀 질렀다 보긴 봅니다. 예. 보는데 일단 오늘 저도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아 그러면 우리가 말이 많았던 롯데건설이라는 자금 이슈 자체는 조금 내부적으로 해결이 됐구나 그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수대금 자체 1조 1천억 중에서 이게 실권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주주배정이니까. 근데 여지간하면 실권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때 일진 모터리얼즈 인수에 6천억 정도 투자하게 되고 운영자금 5천억이면 1조 1천억 정도 자금을 조달해서 반 정도는 일진 모터리얼 인수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또 절반 정도는 아마 운영 자금이라 그런 건 딱 봐도 이거는 롯데그룹 내 롯데건설이라든지 롯데건설, 네. 이렇게 가는 그림인데 동박 사업은 사실 크게 놓게 보면 국내가 이제 원래 아시겠습니다만 일진은 좀 중견 기업이었고요. 네. 여기에 SK와 두산이 들어오면서 3파전으로 들어갔던 건데 그럼 SK 같은 경우는 SK 넥실리스를 통해 가지고 SK 자금을 갖고 계속 증가하는데 네. 자금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치고 가는 SK 넥실리스보다는 일진 인수한 롯데가 조금 딸리지 않을까 생각도 잠깐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룹사 내에서 롯데가 돈을 버는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예. 생각보다. 예. 그나마 돈을 제일 잘 번 회사가 이겁니다. 롯데 케미칼 쪽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쇼핑 쪽은 롯데가 조금 아쉬운 게 이 약간 온라인 쪽에서 빨리 못 컸던 것 같아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썩이라든지 이마트로 많이 컸는데 게다가 건설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놓고 보면 롯데 그룹주의 롯데 그룹주 내에서 롯데 케미칼의 일진 모터리에 대한 승부수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당분간 저는 개인적인 그룹사 주가 관점에서도 재무진 상태의 부담을 좀 안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정말 동박 사업에서 롯데케미칼이 제1의 턴어라운드 달리는 그 수혜는 롯데케미칼이 보는 거지. 네. 우리 롯데케미칼 키우려고 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매파적 발언을 꺼냈어요. 원칙대로 한다면, 테일러 준칙대로 한다면 기준금리 7%까지는 가야 맞다. 그러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지난 주말 이번 주에 돌아가면서 연준 매파들이 다시 강력한 긴축 발언을 또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장님, 좀 이게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또 몰아치는 건가요? 이거 연준 매파들이? 뭐 장이 좀 올랐으니까 또 네. 눌러줘야죠. 네. 눌러줄 때 눌러줘야 되고 또 이제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은 또 이렇게 완화적으로 얘기해주고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팀 출동하고. 네. 네.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이제 그 최종 금리 5에서 7%를 제시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변형된 테일러 준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테일러 준칙이 아니라 이제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나름 이제 변형한 그런 네. 그 현대파 그 테일러 준칙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그 중간에 이제 나스닥도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많이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 낙폭 네네네. 상당히 많이 줄였던 이유가 네. 막상 데이터를 딱 넣어보니까 이거 내년에 잘하면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KB증권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코너에서는 뭐 정강훈 대표님이 네네네. 설명을 너무나 네. 잘해주셨었는데. 그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이제 적정 금리를 산정한 어떤 지표이긴 한데 거기 들어가는 요소가 뭐 균형 이자 균형 실질 이자율 네.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에 인플레이션 갭의 0.5를 곱하고 또 이제 그 GDP 갭의 0.5 곱하고 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물가 상승률 뺀 나머지들이 거의 다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변해요. 그리고 시기에 다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 준칙을 만드신 테일러 그 교수도 네. 지난 이제 11월 총과 이제 그 테일러 준칙이 얘기한 연준의 적정 금리는 6%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9월 달로 가면요. 그때 당시엔 7%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KB증권에서 얘기 10월 중순에 이제 테일러 준칙을 엄격히 적용했을 때 적정 금리가 9.67%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KB증권에서 다시 이번에 이제 블러드 총재가 그 얘기한 그런 변형된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4분기에 이제 그 실제 평균 그 인플레이션이 3.3% 예상이 돼서 네. 그걸 내보니 최종 금리가 내년에는 3.75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다. 인하가 네. 가능할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반등한다고 보는데 대체로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가 풀리는 전제 예. 하에서 그러면은
그 경기가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같이 맞물 때는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이 나오기 시작한 네네. 거죠. 네. 그래서 그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그거를 가져왔는데 막상 데이터를 실제로 막 넣어보고 사람들이 막 따지다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사실 지수가 오늘 요즘 늘린 거는 기간 조정이 들어올 시점이 됐기 때문에 늘리는 거지. 매파적 발언 네.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잘하면 피버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게 된. 그래서 지금은 그 테일러 준칙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로 활용이 되겠지만 네. 내년부터는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컨센서스가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테일러 준칙 얘기 그 전부터 나왔지만은 이걸 가지고 기준 금리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네. 이제 사후적 지표라든가 평가 그 참고 자료 정도로 쓰는 거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구성되지 않는 요소들 중에는 금리를 결정한 그 외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다 알겠습니다. 배제돼 있고 예. 이러한 것에도 연준의 FOMC 그 의사록에서도 이게 여기다 비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시장의 피벗 기대감이 생기게 위한 그런 오히려 원인이 네.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 대표님, 방금 우리 이 부장님께서도 이 네. 매파적 발언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보니까 이거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네. 이대로 가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당장은 시장에서는 뭐 12월에 또 한 번의 이 자이언트 스텝, 그럼 뭐 5번 연속이죠. 이런 또 우려도 조금 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느닷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이 매파적 인사들의 계속되는 발언, 뭘 바라고 있는 건가요? 이들은 조금 있으면 또 말을 못 할 거니까. 또 12월 앞두고 네, 블랙아웃 블랙아웃 나오니까. 들어가니까. 네. 농담, 유담삼아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사실 이제 워워하자는 분위기의 어떤 연준의 의원들의 발언도 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0월 CPI에서 7.7이라는 숫자에 네. 급격하게 변화가 나왔었거든요. 네. 달러가 초약세로 넘어가고 했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부분은 미국의 이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10년물은 한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예. 뭐 오히려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중기 장기물이 문제가 아니라 단기물이 계속 높은 게 문제거든요. 2년물 같은 경우도 예. 뭐 4.5% 중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가 CPI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정점을 찍었어요, 물가는. 네. 왜냐하면 그때 7.7이라는 숫자도 나왔지만은 다른 한편을 놓고 보면 그 MOM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월간 증가율이 7.7은 이제 YOY 개념이고요. 대신 월간 증가율로 놓고 보면 전 품목에서 전월 대비 거의 0.1% 상승에 거쳤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하면 물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약간 시장도 지지부진하고 한 이유가 뭐냐하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네. 우리 이제는 다시 그 바통으로 다시 좀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물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예.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목표 중립치가 2%인데 이거 어떻게 2% 가겠느냐. 아무리 내려와봤자 이거는 뭐 4%니까.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금리 인상 조절론도 잠깐 그 중립 금리에 대한 상향폭도 네네, 나왔습니다만 나왔죠. 예.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정된 FOMC 의사록에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이번 주 미국이 이제 추수 감사절 때문에 3일만 거래가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마지막 3거래일 때 이제 10월 달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마 어느 정도 지금 같은 이제 여러 연준 의원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이 아무리 주변에서 말이 많아도 네. 파월이 매면은 매고 파월이 비둘기면 비둘기입니다. 우리 하 대표님은 파월이다. 그래도 우리 아니 그러니까 파월이다. 이게 네. 전 미국 증시 가만히 보다 보면요. 네. 저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에서 제임스 블라더, 뭐 블레이너드 연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파월 의장이 금리 결정하고 기자회견 한마디에 증시가 출렁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의원들의 그 매파적 발언 자체는 사실 매파적이라는 발언보다는 저는 너무 비둘기로 가지 말자. 네. 약간 워워 진정의 어떤 메시지로 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은 그 매파 발언 또 나오니까 오늘 당장 지금 여기에서도 환율이 1,357원까지 또 왔어요. 우리 이 부장님 이게 이제 워워 발언이기도 하고 뭐 역설적으로 시장을 좀 누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매는 아니지만
또 매처럼 보이려는. 근데 항상 또 이렇게 나오면 환율은 또 반응을 하거든요. 달러 환율 어떻게 갈까요? 저는 뭐 원달러 환율은 일단 꺾었다고는 보는 입장이고요. 아. 그다음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 1,361원을 갭 그 이하로는 갭으로 떨어졌고 예. 오늘 그 갭을 메꾸러 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 보고 반등 나와도 1,360원이 강력한 저항이 기술적으로 된다라고 일단 뭐 보는 입장이고요. 네. 이제 이거 그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목전까지 갔다가 밀렸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8월 달까지 그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가 났었는데 9월 달에 이제 그 흑자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발표가 이제 10월 달에 됐었고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타이밍에서 환율이 확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좀 영국 다 이제 환율 방어를 하고는 입장이고 네. 또 이제 이제 미 재무부에서도 그 환율 방어에 대해서 지금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한 상태거든요. 네네. 특히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용인 이제 그 환율 방어에 의해서 개입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인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본 그 BOJ가 이제 150엔을 강력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이제 상당히 확인이 됐다고 보면은 환율이 우리나라는 1,450원 여기가 상당히 그 상단이라고 봤을 때 더 네. 위로 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환율 시장도 이제 그 투기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로 내가 수익 낼 구간이 크지 않다고 보면은 여기서 투기 세력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나와도 1,360원 라인에서 좀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네. 예,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영향을 좀 오늘 좀 줬던 것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 오늘 또 다시 또 문제가 네,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 흐름도 나왔는데 또 적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8개월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달러를 못 벌어들이니 당연히 원화 약세에 대한 이제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 부장님께서는 1,360원 일단 라인을 한번 제시를 해주셨고 하 대표님 이 달러 강세야 약세야 또 달러 인덱스 네. 114 다시가 아니면은 100 밑으로 가 그 뭐 유튜브나 치열한 논란이잖아요. 114는 갈 것 같지가 않고요. 갔으면은 9월 CPI 나올 때 이미 갔습니다. 지난 한 2달 전에 사실 9월 CPI 나올 때 한번 딱 가려고 하다 말았거든요. 네. 정시가 이제 저점을 찍었던 지난 10월 13일 전후를 말하는 건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오늘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조금 오른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중국 제로 코로나를 보고 있으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 어디에 우리가 안 보이니까 맞아요. 어디에 구심점을 예. 두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있고 예.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환율이라는 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서 원화가 오를 수도 있긴 있는데 또 우리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 금통이 있는데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25예요. 네. 그러면 원화 약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지금 자이언트 픽스때 50, 70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갑자기 한편으로는 보면 좋은 거예요. 네네. 우리가 3.0인데 여기서 만약에 3.5로 올리는 거하고 3.2하고는 다른 건데 네. 그럼 이제 인상 스프레이드 자체가 커지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약간 원화 양세인데 저도 조금 부장님하고 동의하는 게 네.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뭐 갑자기 1,450원대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약간 시장도 지수도 모든 게 한 일주일 정도 CPI 한호에서 약간 진정되는 수준에서의 되돌림인데 네. 저는 1,400 조금 높게 잡았는데 환율이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금토일까지 계산했을 때 맥스 올라도 1,400원 돌파는 아니 1,360원 잡으셨죠. 네,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서 아. 뭐 1,400원까지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예. 그래도 한 기술적 기반. 1,380원.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반가운 이야기네요, 두 분 다. 그렇죠? 환율이 네. 여기서 튀지 않는다는 것은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하방 경직성이 또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환율 얘기해서 우리나라 주식으로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골드만삭스 오늘 여러분 오전에 뭐 방송 보시는 분들 골드만삭스 의견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전에 한국 증시의 랠리 부분을 한번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골드만삭스의 한국 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올 만큼 다 왔다라는 의견 게다가 한 번 더 간다라는 의견 좀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올라왔던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 뭐 앞서 설명 좀 드렸었는데요. 네. 시장 바닥을 잡는 날짜가 딱 9월 3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네. 이제 반도체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율도 같이 이제 그 꺾이면서 특히 경상수지 흑자와 네. 또 글로벌적으로 강달러에 맞서서 글로벌 국가들이 맞섰던 것들이 환율을 달러 인덱스
역할을 불러드렸고 네. 최근에 뭐 CPI 서프라이즈도 한 몫을 했지만은 뭐 차이나 원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대형주 중심의 그 수급 좀 들어왔죠. 뭐 BBB 7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배터리 쪽으로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요. 바이오 쪽으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수급이 상당히 들어왔고 네.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서 지금 6월 달부터 최근 11월까지 누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최고치를 찍은 종목들이 그쵸.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외국인들의 그 대형주에 굉장히 누적이 많이 쌓인 걸 보면서 잘하면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시장을 또 끌고 갈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외국인들의 네. 포지션이 네. 주식을 이렇게까지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6월달 이후로부터 네. 이제 옵션 만기를 넘어가면서 계속 지금 주식 자체는 누적으로 사고 있는 게 좀 더 판을 크게 보는 것 같고 어쩌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또 완화가 확실시 된 다음에는 내년 3월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설레는데요. 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이제 진짜 찐 만기일이잖아요. 네. 여기에선 진짜 포지션에 정말로 대대적인 청산과 승부를 좀 내는데 부장님은 살짝 밝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이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12월 8일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목요일이고 금요일 지나 그 다음 주에 곧바로 FOMC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지나서는 조금 차익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12월 8일 전후로 해서는 좀 수익이 난 것들을 좀 일부 챙겨두고 네. FOMC를 맞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거기서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겠다 좀 판단이 들고 만약에 이제 FOMC에서 뭐 시장 오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보만 보인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3월까지의 좀 추가적인 그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대표님, 길게 보면 6월 말, 또 네. 짧게는 9월 말부터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시장 이제 폭식이 시작이 됐었고요. 네. 그 돈들 뭐 누구냐 이거 할 때 차이나런이다. 중국에서 빠진 자금이 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다. 진짜 뭐 국부 펀드들 들어오는 롱텀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바닥을 본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런 와중에 최근 좀 외국인들이 파니까 네. 수급의 균열 아니야? 그러면 코스피 다시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도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요. 판다기보다는 많이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접어들어서 네. 확실히 이제 같은 표현을 놓고 오늘 물론 뭐 1,000억 이상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현재 누계로는 최근 6조 원 정도의 두 달 랠리가 좀 있었는데 대부분 외국인 자금들이 보게 된 패시브 자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들어왔던 자금 자체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아니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지수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에서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뭐 텍사스 연금 펀드 관련해서 뭐 차이나런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게 경주마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대부분이 약간 뭐 아일랜드계라든지 저기 유럽이라든지 약간 네. 스마트머니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의 돈에 뭐 나는 차이나런이 표시된 게 아니니까 그걸 예측할 수 없는데 제가 약간 다른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과연 한국이 그럼 차이나런이 들어올 정도로 그냥 환율 기준금리를 가지고 한번 봤더니 한번 보면 미국이 지금 4.0입니다. 네. 미국이 4.0이고요. 한국이 지금 3.0, 네. 중국이 3.65입니다. 네. 그럼 중국은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단순 금리만 놓고 보면. 네. 그리고 오히려 대만 같은 경우는 1.6입니다. 그럼 대만도 자금이 빠지는 거. 우리보다 근데 여기서 차이나런 이야기할 때 가장 매력적인 내가 만약에 글로벌 뭐 그런 자금이다 그러면 큰 손이다. 넣고 싶은 데가 하나 있어요. 네. 인도입니다. 인도가 금리가 지금 5.9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성장성 빼고 만약에 금리 위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차이나론 해가지고 코리아보다는 인디아로 인도로 더 나갈 가야 수도 된다.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그런 작업이 되게 너무 커니아이고 중요한 것은 뭐 차이나론을 떠나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킹달러의 첫 번째 원인이 있다 보고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 반도체를 샀다.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샀다. 네. 네. 그러니까 킹달러가 꺾일 것이라. 네, 그렇죠. 예상으로. 킹달러에 대한 확신과 표 때문에 네. 다시 주식을 늘렸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이게 차이나론 자금이고 뭐 시중에서는 양회 기준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는 괜찮다 안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덧없는 거네요. 잠깐 거꾸로 보면 네. 만약에 중국 정시 상해 3천선 무너지고 홍콩 정시 무너지면 네. 한국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우리가 왜냐하면 또 교육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대미나 유럽보다는 중국의 의존도가 더 훨씬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베이스도 달러 베이스보다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달러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 그러니까 중국 정시가 만약에 상해 정시가 3천선이 무너지고 하다 보면 또 중국 경기가 나쁜 거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나로 내가 중국 정시 빠지고 한국 정시 올라지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 같이 가야 되는 공생의 관계에 있는 거고 네. 중국은 확실하게 제가 보는 오늘 제가 뭘 봤냐면 만약에 오늘이 중국이 금리를 내렸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네. 내릴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1년 만기가 3.65% 예. LPR을 하는데 내렸으면 이건 위안화 약세 요인이고 경기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정시가 산원하겠지만 거꾸로 놓고 보면 원화 약세 요인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중국은 사실 오늘 금리를 내려도 상관이 없었고 동결해도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시진핑은 세 번째 연임에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처럼 뭐 골드만삭스도 사실 내년 3월 제로 코로나 완화를 했는데 저는 그 움직임이 이달 말 다음 초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모든 걸 좀 걸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모든 걸 건단 말은 좀 그렇고. 네네. 그럼 한 절반은?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어떻게 지금 약간 부동산도 규제를 푸는 모습이거든요. 예. 글로벌 국가들이 부동산 못 풀면 경기 회복 없는 걸 누구나 아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12월 초에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는지가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거기에 방금 말한 경제공작회의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코로나 봉쇄 완화. 이게 되면 그럼 다시 자금이 차이나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하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돌아가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호재가 받고 뭐 이런 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건가요? 일단 아까 설명 좀 잘해 주셨던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금리 차가 지금 역전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항상 이제 중국이 금리가 더 높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점점 이제 스프레드 차가 벌어졌고 네. 예전에 이제 최고치가 이제 미중 간의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 183%가 3bp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60 플러스 66bp까지 지금 벌어진 상태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지금 주식 채권 다 팔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이 산 자금들이 지금 대략 주식에서 49%, 채권에서 한 33% 정도 좀 빠져나온 상태인데 아직은 산만큼 판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차이나 런은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아까 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나 런 자금 자체가 이제 그 한국과 인도 쪽으로 비중이 올라가고 중국과 대만으로 비중이 빠져서 요게 플러스 앞선 수급과 뒤에 수급 빼면 이게 차이나선 수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인도와 한국 쪽으로 비중이 올라가는 것도 맞고 3월달 얘기도 그 테레스 그 텍사스 연금 펀드 같은 경우도 내년 3월까지 이제 그 한국과 인도 비중을 늘린다고 네. 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어지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만약에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는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하고 네. 제일 중요한 그 무역 수지 흑자 전환이 개선이 가능합니다. 요인이죠. 네. 이게 이제 이유가 예전에는 그 중국이 수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결정됐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중간재들이 대부분 내재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완제품이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데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와 훨씬 상관관계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수지의 흑자 전환의 상관관계는 이제 중국 내수와 가장 더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풀리지 않는 이상 네. 무역 수지 흑자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이게 반대로 되면 가능하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은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차이나로는 왔으니까 다시 빠져나가든지 이런 흐름은 아니라는 네, 그렇죠.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 아이템이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시장 상승 여력이 있고요. 11%나 더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나왔는데 제가 그 댓글들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하락을 하니까 네. 역시 골드만삭스 이런 보고서 내고 자기네들 팔아가지고 하려는 속셈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 대표님,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네. 들었더라고요. 왜 한국 주식이 더 오르느냐? 평가를 해주시죠. 우리 하 대표님은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의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년 내에 11% 정도의 상승 여력이었다는 골드만의 보고서인데 네. 그러면 뭐 2,400 정도 지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2,700 전후 네. 정도라 이제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조금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실적 대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달러 베이스로 봤을 때 지금 지수가 낮다는 거 이야기 될 것 같고요. 싸다. 싸다는 네. 거죠. 그리고
24년도 실적 개선 전망. 이건 너무 낙관적으로 던진 것 같아요. 네.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어쨌든 뭐 장밋빛 전망이라 좀 볼 수 있었어요. 여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못 한다 말은 좀 지엽적인 이야기인데 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 대표님 의견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전환 이게 조금 무리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하반기로 보긴 보고 한국 주식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전에 와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키를 중국이 갖고 있다 봅니다. 특히나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가 예. 아까 우리가 하이닉스 이야기에다 잠깐 제가 스킵을 하긴 했는데 하이닉스 디램 매출이하고 절반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회복 옵션은 사실 사이클 상승 전환에도 여전히 제동이 있다는 거니까 좀 같은 결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요 네 번째 멘트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글쎄 골드만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지분이 11년 내 최저다. 외인 비중이. 네, 외인 예. 비중이. 예. 근데 이거하고 제가 생각이 짧을지 모르겠는데 외인 최저 비중이 최저인 거하고 내년도 정시가 오른다는 거는 왜 그렇게 붙여던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들어온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애플 같은 게 보게 되면 탈중국화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럼 탈중국화를 하면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애플 공장 인도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여타 국가의 매력도가 좀 높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 수급 부족만으로 한국 주식을 평가하는 건 조금 저는 숫자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다섯 번째도 제가 다 싫은 이야기만 하네요. 이건 골드만이랑 싸워야 될 내용인데 네.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 요거 5번도 또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 하긴 사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골드만 보고서에 대한 저의 평가인데 네.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는 화한 베이스로 계산했을 때 사실 올해는 우리나라 컨센서스가 있는 260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200조 정도로 작년보다 낮습니다. 내년까지는 낮을 건데 낮지만은 내후년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 지금 환산하면 아마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거는 싸다. 그 논리에는 동의. 근데 뭐 너무 막연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네. 한국 주식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는 11%더 오를 수 있다. 5가지 이유를 이제 들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하 대표님은 1번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 네. 코스피가 싸다라는 것만 동의를 하고 4개는 일단은 중립 내지는 별로다. 예. 이 부장님 이번에 골드만삭스 보고서 뭐 의견은 동의를 하고요. 뭐 저도 네. 이제 그 얘기를 달러 환산 베이스 기준으로는 코스피 낙폭이 거의 코로나 팬데믹 수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장에서는 당연히 싸 보일 수밖에 없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도 뭐 딱히 동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MSCI 선지수 편입 기대 저는 이거 어렵다고 보니까 네. 환율 시장을 개방을 못 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 목적으로 해서 뭐 유지한다고 하지만 지금 네. 개인들 반발도 엄청 심하고 일단 환이 안 돼. 환율 시장 개방 못 하면은 그냥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지금 현재 지수가 뭐 2,500선 대략 뭐 선행 12개월 선행 PR이 11배, PBR이 대략 지금 한 배가 2,550에서 2,580선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네. 그 마디 가격에 오다 보니까 지금 눌리는 거지만은 외국인 입장에서 훨씬 싸 보이는 거는 사실이고 네. 뭐 매수는 충분히 또 들어올 수 있다 보고요. 반도체 업황 턴라운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금리 금리 인상 종료 시점도 상당히 중요한 게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종료되고 이제 인하 사이클로 가게 되면은 보통 그 ISM 제조업 지수랑 같이 선행을 하거든요. 반대의 역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종료되고 하락할 때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합니다. 먼저 튀어오른다는 같이 거죠? 올라가는데 같이? 여기에 같이 동행하는 게 OECD 선행 지수예요. 예. 그러니까 그 ISM 제조업 지수랑 OECD 선행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 회복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마 금리 인상 아까도 우리가 이제 테일러 준 측 얘기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더 종료되는 게 좀 빨라지면 질수록 지금 업황 턴라운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 이제 유지하는 구간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도 약간 이런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그 연준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면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시장이 더 안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내년은 좀 다른 움직임이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 이 부장님께서는 골드만삭스 상승 이후에는 전체 다 동의 못하지만 싸다는 의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연준의 느슨한 긴축 나아가서 내년에 나오게 될 연준 피봇 금리 인하로 코스피의 상승을 보시는 거고 시간은 많지 않은데 우리 하 대표님도 네.
골드만삭스의 상승 요인은 동의를 하진 않지만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생각을. 그럼요. 네. 네, 그 저는 어떤 일단은 이유일까요? 아까 가장 미학인데 킹달러가 꺾였다는 것과 연준의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데에서는 이제 아마 시장 관점에서 뭐 환율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많이 이제 그게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이제 피봇 이야기를 아직 꺼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피봇 이야기 나오면 이거는 시장 안 될 이야기거든요. 네. 피봇은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바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를 조금 겪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큰 그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이후에 박스권을 좀 전망하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과 빨리 회복되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자꾸 중국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봤을 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소비주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애플 이슈를 좀 많이 보면서 역시나 중국의 어떤 그 제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LG전자한테 영향을 미쳤고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가장 우리나라 증시에 살아나는 폭도를 가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사실 중국이 양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해는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되는 거고 양의 밑그림이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입니다. 네. 여기에 조금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창환 대표께서는 싸다란 이유와 함께 환차익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상승 요인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 확대와 함께 또 JP모건이요. 2023년 10년 내 가장 투자하기 좋은 한 해가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들뜨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또 확인해 보고 환율 또 가장 중요한 연준의 긴축 방향 이거는 또 우리가 희망회로 대신 하나씩 확인하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주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